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8회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 수준에 도달할 거란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다만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도 동시에 시사했죠.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문구를 뺐는데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올해 금리 인하는 몇 차례 이루어질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통위 결정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는 금통위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시장이 좀 예상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현재 수준 벌써 이제 1년째 이어지는데 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지, 한국은행 금통위 발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발표 내용은 지금 물가가 뭐 내려오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타겟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12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한 3.2%, 근원을 봐도 뭐 3.1에서 한 2.8. 그러니까 예. 아직도 2% 타겟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금리를 조금 내리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하나 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를 또 내리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지 않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오늘 명시적으로 언급된 게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정확한 워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만 오히려 가계부채를 약간 늘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경기 부양의 효과보다는 가계부채를 좀 늘릴 만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달라라는 게 또 하나였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했고 또 그렇다고 뭐 인상하지도 못하는 건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조금 올해 약할 것으로 경기가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게 속도가 좀 더디고 또 가계부채를 또 명시적으로 언급해서 금리 내려봐야 경기가 뭐 좋아지지도 않고 네. 가계빈만 늘어난다.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을 좀 주목했는데 오늘 금리 동결 이후 금통위 회의 후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을 해서 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창용 총재의 발언 중에서 좀 그래도 시장의 영향이나 앞으로 금리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발언들이 좀 있었죠. 네, 뭐 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통방문에서도 뭐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기자회견 뭐 몇 가지 질의응답이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총체적으로 느낀 것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서 얻을 수 있는 뭐 플러스 요인보다는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려서 잃을 수 있는 물가에 대한 불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이걸 금통위원들이 이제 저울질 해보니까 지금 뭐 약간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화 긴축 네. 수준이다. 네,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뭐 3.25 정도가 이제 좀 중립금리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뭐 기자회견 내내 이제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지만 뭐 또 태영 사태도 이제 얘기가 됐고 했지만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금리를 건드릴 시기는 아니다. 금리를. 네, 그 금리를 건드려서 좀 물가를 다시 또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네. 또 주택 시장을 좀 자극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동결하면서 제약적인 수준에서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것이 뭐 결론이었죠. 계속 현재의 3.5% 기준금리를 보면서 좀 지켜보면서 금융시장, 뭐 실물 경기 동향을 좀 보겠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그 자세,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자세가 얼마나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은 가장 한국은행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미 연준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느냐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사실 전제 조건은 미국 연준보다 무리해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외환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환율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어떻게 생기면 우리가 먼저 내리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먼저 내리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기준금리상으로 2% 역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0.25를 내려버리면 이제 2.25가 벌어지는 건데 한미 금리 차이가.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이 올려서 2.25 벌어지는 거랑 우리가 내려서 2.25 벌어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2.25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려서 0.25를 내려서 2.25가 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이제 반영해서 내리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 금융시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좀 한국 경제가 좀 가진 취약점들이 결국은 이렇게 금리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사인으로서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춘다면, 먼저 낮춘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CPI로 봤을 때 이제 11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11월 CPI가 3.1%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 12월 물가 상승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저희가 아까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물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더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과 금리만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물가 측면에서도 약간 물가 상승률이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우리가 12월 기준으로 3.2인데 11월은 더 높았습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우리가 높다. 네, 물가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더디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사실 미국도 올해 11월에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올해 4월에 사실 저희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미국은 하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 미국은 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영향도 사실 저희는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도 저는 오늘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건 아닙니다만 요랬을 때 사실 물가에 주는 영향 같은 것도 저는 뭐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물가 내려오는 속도도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안도할 때 아니다.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결국 이제 결론은 아까 김한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내리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시기상조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를 내릴 시동을 걸 때가 언제쯤일 거는 미 연준에 이제 달려 있다. 미 연준의 경제 대응을 얘기했는데 이창용 총재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죠. 뭐 6개월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거는 6개월 동안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자분들이 한국은행 총재가 6개월 이내에는 절대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무슨 취지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총재께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기조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보다는 물가의 안정 경로가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뭐 작년 금통위에서도 계속 뭐 11월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물가의 안정 경로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안정 경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은 되는데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근원 물가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 한국은행의 의견은 이제 금통위원들 5분은 적어도 이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없다는 의견 쪽으로 모아졌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6개월 정도는 좀 걸리지 않을까. 6개월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전제로 조금 확정적으로 6개월 이내는 절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이제 견해를 밝히신 거고요. 충분히 뭐 이제 이해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원들께서 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리를 내려서 얻는 베니핏
그렇게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겠구나. 예.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뭐 금통위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뭐 이창용 총재가 6개월이라는 표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현재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간다, 내릴 가능성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만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준보다 우리가 앞서서 내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부터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빨라야 6월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 시장은 정도. 3월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3월에 기대하고 근데 뭐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IB들에서 나오는 미국 경제 전망 올해 어떻게 풀릴지를 보면 작년에 미국 경제 2.4% 성장했는데요. 예. 올해 미국 경제가 한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1분기까지 버티다가 이제 그동안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운용한 효과들이 2분기, 3분기에 나타나면서 2분기, 3분기는 조금 0%대 근처까지 좀 떨어졌다가 예. 다시 4분기에 치고 올라올 거다. 그렇게 해서 올해 1.3이 될 거다라는 뷰를 갖고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 뷰에다가 조금 더 스크래치를 해보면 결국은 그러면 한 2분기 뭐 4월, 5월, 6월 지나면서 미국 경기 둔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연준에서 슬슬 깜빡이를 켜고 처음 가장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게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연준은 깜빡이 안 켜고 방향을 틀진 않거든요. 미리 예고를 예, 좀 확실히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데이터 한 번 무슨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 아, 한 번이다. 우리 한 번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하강 징후가 보여도 한 번이다. 예. 두 번째 쌓이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 번째 정도 쌓이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땐 제가 보기엔 빨라도 한 6월쯤 방향타를 꺾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아까 이제 앵커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럼 뭐 7월이나 8월 빨라야 7월이나 8월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그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시작점 언제쯤부터 할 거로 지금 시장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나요, 김 박사님? 시장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뚜렷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올해 한 6번이나까지 이제 조금 넓혀져 있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좀 허 교수님 말씀 좀 동의하고 싶은 게 시장의 기대는 너무 과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시장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을 조금 원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인슈런스 컷이라고 이제 보험성 인하를 이제 시장은 조금 연준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뭐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연준은 가이던스를 안 주고 바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결정을 한다. 네, 깜빡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굉장히 적절하신 말씀 같고요. 그래서 저도 빨라야 뭐 한 6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7월 12일이 이제 아마 11일이 우리나라 올해 5번째 금통위가 이제 열릴 겁니다. 7월 11일. 네, 미국은 이제 6월 12일이 금통이고요. 그렇다면 6월에 만약에 첫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 7월 11일이 첫 금리 인하가 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나리오가 아닐까. 7월 달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일단 미 연준이 한 6월 정도 빨라야 금리를 낮추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먼저 했잖아요. 미국보다, 미 연준보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뭐 경제도 안 좋은데 좀 미리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 상황 볼 때. 우리가 사실 미국은 이제 연준은 2022년에 들어갔고요.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중반부터. 우리는 2021년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좀 빨리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올렸을 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물가 때문에 올린 건 아니고요. 금융 불균형이 심해져서 올린 걸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금리 확 내리고
그때 이제 가계부채 막 늘어나고 음. 집값 뛰고 막 이러면서 금융불균형이 되게 누증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불균형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2021년 중반에 벌어졌던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올렸는데 먼저 내리면 안 돼? 먼저 라고. 좀 내리면 꼭 미국 따라만 해야 되느냐.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율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아까 김한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약간 첨언드리고 싶은 게 오늘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 금통위원들의 3개월 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얘기하면 3개월간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자, 3개월 뷰가 아니고 6개월 뷰를 원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내 사견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6개월 뷰에 대해서는 금통위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3개월 뷰 사이에선 크게 큰 컨센서스가 있는데 6개월 뷰 사이는 조금 서로 다른 보이스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금통위원들 생각을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게 다른 아닌가. 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다른 뷰일 거냐. 누군가는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된다 3.5로. 누군가는 야 3개월 지나고 나면 좀 내려올 준비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이창용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봤던 뷰랑 막상 올해 시작하고 봤던 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동일한데 예. 구성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소비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소비 위축은? 예, 소비는 더 많이 위축됐고 생각보다 수출은 더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 쪽에서 좀 더 갉아먹었고 성장률을 수출 쪽에서 조금 더 성장률 플러스를 얻었다. 그래서 올해 2.1%는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반응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수랑 대외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어떻게 보면 내수 부분이 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더 얘기들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를 금리 인하 얘기 낮춰달라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저는 큰 보이스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경제를 보면 수출은 조금 회복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이루어질 텐데 소비 위축이 계속될 것이다. 그럼 소비를 좀 살리려면 뭐 재정 지출을 확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건전 재정 문제 있고 재정이 좋으면 늘리겠지만 그렇지만 금리도 좀 낮출 법하다. 꼭 미국 따라가지 말고 먼저 내리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김한준 박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네,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뭐 한국은행 뭐 하냐, 뭐 그리고 정부도 어쨌든 뭐 독립적이긴 하지만 예. 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고 바랄 거고요. 예. 하지만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한은 총재께서 뭐 소총 대포 이런 얘기도 기자 간담회 때 했지만 통화정책 수단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한국은행이 대포를 쏠 때냐라는 거죠. 금리를 낮출 때가 아니라 대포를 쏴서 좀 경기를 부양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꾸 우리는 이제 좀 단기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단기 경기 중요하죠. 올해 경기 중요하고 다음 분기 경기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부진에 빠져 있는 것은 다분히 좀 구조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구조적인 거. 네. 집값이 높아서 가계 부채가 높고 또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뭐 쭈그러들어 있고 또 이자 비용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은 뭐 수출 기업들이 조금 잘 나가는 기업 몇 개가 지금 경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는 매크로 전체를 심지어는 경제 성장률 전체를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0.몇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편중성이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사실은 고용이나 전체적인 내수 경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또 전체적인 설비 투자도 미국의 어쨌든 온쇼어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설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구조적인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어떤 금리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이런 경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느냐, 대포를 쏘아서 경기를 떠받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요즘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조금 심각하잖아요.
이럴 때 금리로 대응해야 된다는 지적은 그런 분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국은행의 3단 논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어떤 금융시장에 대응해서 통화 정책을 한다는 거는 금리를 변환시킨다는 거는 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있을 때만 한다가 첫 번째 명제입니다. 아, 시장 전체 리스크가 있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PF 등의 문제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면 3단 논법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한국은행은 대응하지 않는다. 대응하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예를 들어 특정한 업권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일각의 내수 회복이나 부진 뭐 이런 걸 조금 더 받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을 조금 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한국은행은 그렇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 그럼 한미 통화 정책 어떤 방향, 금리 인하 시점도 대략 예상이 돼 있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이 금리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어떤 궤적을 그릴 것으로 혹시 김 박사님 예상하세요? 뭐 사실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예상보다는 달러 약세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거나 오히려 뭐 최근에는 연말 연초에는 조금 다시 또 달러 강세도 살짝 보였습니다. 원래 좀 달러가 약해질 것으로 봤죠, 올해. 네,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뭐 다 올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국제 금리 차 때문에 뭐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이렇게 됐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안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가 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화끈하게 성장하는 해라기보다는 여전히 부진의 어쨌든 연장선상에서 경기가 밋밋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IMF나 세계은행들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뭐 2.4에서 2.6%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조금 낮게 잡고 있고요. 미국도 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4에서 올해는 뭐 한 1.5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중국도 한 1%포인트 낮게 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동안 금리를 세계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올려놓은 그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취약한 고리를 조금 뒤흔들 가능성.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달러가 약세로 가기가 어렵죠. 네, 그런 측면에서 원 달러 환율도 마냥 강세로 1,250원 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가기에는 국제 금융 여건이나 경제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원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뭐 내려가더라도 뭐 서서히 내려간다든지 뭐 지그재그식으로 내려간다든지 글로벌 달러가 조금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연말에 DXY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2에서 많이 내려가봤자 한 97, 8 정도 뭐 이 정도 상의 조금 마일드한 달러 약세라면 원 달러는 뭐 고유 요인 혹은 또 주변의 위안화 요인이라든지 엔화 요인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경상수지 또 수출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겠지만 큰 폭의 원화 강세를 올해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하네요. 그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려왔고 올린 후에 높은 고원지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뭐 주요국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정도가 이게 터닝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 81개국 중앙은행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금리 인상을 한 중앙은행보다 금리 인하를 한 중앙은행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 중앙은행이 81개국 중에 3개국이었고요. 나머지 동결한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리기 시작한 나라가 5개국입니다. 내린 나라 어디예요? 그 내린 나라들이 브라질, 페루, 멕시코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먼저 내린 나라 칠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남미. 네, 남미에 있는 국가들 중에 이렇게 금리를 내린 나라들이 꽤 많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인플레이션의 진행 양상이 최근 들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사람들이
돈이 잘 벌리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동안 쌓아둔 초과 저축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쓰는 거고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디게 잡히는 게 미국의 스토리라면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뭐 3. 몇 %, 8%까지 다시 튀어 올랐던 게 네. 그 결국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유가가 일시적으로 감산 때문에 9월, 10월 튀고 그다음에 농작물 작황 안 좋아서 식료품 가격 튀고 예. 이런 부분들 공급 측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희는 통화 정책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건 수요 측에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측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 아까 남미 나라들을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농작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적은 나라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 작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이제 바로 빨리 금리를 내린 게 아닌가라고 내릴 수 있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남미 국가 일부가 이제 금리 인하에 시동을 벌써 걸었다. 자, 뭐 금리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든 내리든 사실 관심은 내가 은행 돈을 빌릴 때 내한테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낮춰질 것인가 안 낮춰질까 그거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라든지 전세 자금 금리라든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조금 안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 빨리 낮춰주면 뭐 이제 준거금리라고 그러죠. 코픽스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제 대출금리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해지, 좀 중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해는 아닐 거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익률 곡선은 역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뭐 많든 적든 내리는 해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는 뭐 CD 금리도 있지만 90일짜리 짧은 금리도 있지만 일단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준 금리도 전 세계가 동조화되는 오늘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 금리가 동조화되면서 사실은 환율 시장과 여러 부분에서 조금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거금리가 그렇게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만약에 올라가면 취약계층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뭐 취약 가게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금융시장의 상당히 그 벽은 크레딧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금리를 내릴 때 항상 어느 나라나 부도율이 올라가고 가계 연체율이 올라가고 금융 시스템에 약간 크던 작던 경색적인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올해인 거고 특히 올해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 그런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의식해서 오늘도 뭐 장기 중개금리, 금융중개금리 한도를 구조를 이제 좀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내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은행별 우대금리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은행을 좀 경쟁시켜서 조금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 이자 부담, 실제 피부에 와닿는 금리 인하는 잘 느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올해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이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 좀 낮은 금리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대환대출이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혜택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다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선은 내가 어떤 대출 조건을 적용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옮겨 탈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대출이 있는지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갈아타고 싶은
싶은 상품이 생기시면 그걸 이제 대출 심사를 온라인으로 하시면 이 대출 금융회사 새로 대출을 내줄 금융회사가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심사를 거쳐서 뭐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앱 또는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 대출 조건 최종 확인하고 대출 계약 약정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조금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뭐 접근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 뭐 0.1%포인트마도 낮출 수 있다면 대환대출 좀 이용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